이제 우리 가족제도 바뀐다겠죠. 우리 조선 전기가 가족을 잠깐 볼게요. 이때는 이제 고려부터 내려오는 조선 전기까지 가족들 보시면 특징. 아직까지는 성리학자 사회 질서가 잡힌 게 아니죠. 이때는 잡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에도 중요하지만 목에도 중요한 거예요. 결혼 생활 기본적으로 일부 일체제이고요. 기본 바탕인 거고. 뭐 이런 나이 안 물어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말했죠. 이때 우리 결혼 생활 기본 바탕은 뭐라고요? 시집 간다, 장가 간다? 장가 간다고요. 원래 혼인의 기본 형태는 처가살이라고요. 그걸 어려운 말로 이렇게 부르죠. 자, 이게 뭔지 당황하지 마시고. 나 그래서 한글 썼어요. 남기 여가. 뭔 말인지 알겠죠? 남자가 어디 간다야? 여자 집 갔단 이야기야. 서류 부가. 뭔 말인지 알겠죠? 아이씨, 미안. 사이 서자. 사이가, 부가. 이거 뭔지 알겠어요? 우리 부부할 때 봤어요? 그죠? 부인 집에 머무른다는 이야기야. 기본적으로 뭐예요? 장가 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일본적 혼인 형태. 장가 갔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자녀 기록. 여러분, 이렇게 북이나 목이 다 중시한다면, 여러분, 이때 뭐 아직 족보랑이 몇 개 만들어지지 않을 때니까 대부분 호적이 기록되는 거겠죠. 아들과 딸 어떻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아들 쓰고 딸 쓸까요? 아들, 딸 나이 순대로 쓸까요? 당연히 나이 순이죠. 그죠? 출생연도별로 기록하는 거고요. 제사 누가 모실까요? 아들이 모실까요? 딸이 모실까요? 응? 그렇지. 아들, 딸 돌아가면서 모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제사는 아들, 딸 돌아가면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본적으로 뭐라 부르고요? 윤회봉사. 돌아가면서 모신다. 윤회는 돌아간다는 얘기야. 봉사가 제사를 모시는 거예요. 윤회봉사고요. 만약에 그 집에 딸밖에 없다. 아들이 없다. 근데 그 딸이 죽었다. 그럼 누가 모실까요? 외수. 아이씨, 사이면 딸 죽었을 때 사이도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제가 깔리겠지. 누가 모실까요? 외손자가 모시는 거예요. 당연히 외손봉사예요. 이 외손봉사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소개해 줄까요? 그게 율곡이에요. 한번 이야기했잖아. 우리 신사임당 집이 어떤 집이라고. 모기로 내려온 집이겠죠? 율곡이 아버지가 처가살이 시작했다고. 그때 장인이 그 사임당의 아빠가 위로했다 했잖아요. 뭐 힘드냐고. 나도 그랬는데. 그래 더 위로 한마디 되겠다 했잖아요. 우리 장인도 그랬는데. 이게 모기로 내려온 집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신사임당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나중에 그 집에 딸밖에 없었거든요. 그중 딸 중 신사임당을 가장 이뻐했던 거고. 그래서 네 아들 중에 제일 똘똘한 쟤. 내 쟤한테 집 물려줄 테니까 제사 지내라 시켜라. 그래서 율곡이 그 집을 받고 제사를 모셨어요. 16세기가 임난 전까지는 정말 이렇게 돌아가던 세상이라고요. 근데 이 제사가 왜 중요한지 소개했죠. 내가 한번 이야기했어. 여러분 제사를 모셔야지 뭘 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 우리 유산을 주는 이유가 있다 했잖아. 제사 모시라 죽는 거라니까.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이 제사 모시라 다른 아들을 입양할 필요 있어 없어? 없으면 되잖아요. 딸이 모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나중에 외손자가 모시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유산 아들을 우대할까 안 할까요? 안 하지. 돌아오면 모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분상속이고요. 기본 원칙이잖아요. 이 족보에 딸과 결혼한 사이나 그 딸이 낳았던 외손자는 여러분 이 족보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말했잖아요. 부계뿐만 아니라 뭐도 중요한 거라고요? 모계도 중요한 거라고요. 사이와 외손도 기재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족보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입니다. 내가 옛날에 유료 강의할 때도 이것도 현상금 본 적도 있어요. 이거 이전에 족보를 우리 집이 갖고 있다. 이게 조선 성종 때 첫 번째 족보예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족보예요. 이 이전 족보를 우리 집이 갖고 있다. 제가 1억을 주고 사준다고 현상금을 걸어준 적이 있어요. 그 말은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집은 이렇게 없어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족보예요. 조선 성종 때. 이 족보 누가 만든 줄 알아요? 써있죠. 어느 족보라고요? 안동 권씨라고. 그러니까 권씨들이 만든 거 맞아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큰 기여했던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우리 문 앞에 들을 너무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게 서거정이에요. 서거정? 권씨 아닌데? 그럼 그가 뭐란 이야기야? 됐나요? 외손이란 이야기인 거예요. 원래 족보는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재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초에 여자 재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아 실제 기록이 나오는데 무슨 재혼 남편도 이름 기록돼요. 예? 그래서 이름이 후분지 알겠죠? 뒤 후자 써서. 그래서 이걸 막뒤에서 성종 때 뭐 한 거야? 나라가 치산지도 했잖아. 재혼 오지 말라고. 누굴 인지로 잡았어? 그럼 엄마에게 제일 큰 인지는 자식과 손자들. 그 후손이잖아. 그래서 아들과 손자에게 뭐 한 거야? 차별 줬잖아. 그래서 이런 재혼한 여성의 아들과 손자는 과거로 볼 수 있어 없어? 그러지 말라겠지. 본다고 했지. 무슨 걔가 천민이야 양민이면 다 과거로 본다고요. 그런데 제일 보고 싶은 과거는 못 볼 뿐이라고. 문과를 못 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발목을 잡기 시작한다고. 하지만 조선은 분명 고려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굴 차별하고요? 서울 차별이야. 고려 때는 서울 차별 없어요. 서울 차별하기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서울 금고가 시작된 건 언제부터야? 조선 와서예요. 어느 왕 이후에 그것도 태종 이후잖아. 문광시에 제약을 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성종 때부터 이 엄마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고요. 자식을 통해서. 제가 아니라 자손, 아들과 손자에 대한 문광시 맞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살았던 조선 전기 사회가 이제 요동을 치기 시작한다고요.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조선 중기로 하면서 속력적 사회 질서가 강화되기 시작한다니까. 그 모습이 임난 이후에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해가시죠? 사임당에는 뒷이야기 한번 소개한 적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율곡이 진짜 엄마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엄마의 모습을 기록을 남겨요. 그게 행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 이런 사람이었다. 어떻게 살았고 쭉 기록을 남겨요. 그 행장 속에 아빠에게 굉장히 불리한 이야기도 많아요. 아니 엄마 얘기가 쓰다 보니까 엄마가 따라서 아빠도 나올 거 아니야. 거기 엄마 진짜 멋있는 일이 쫙 깔려 나오는 거고 진짜로. 어? 그 시대를 너무 당당히 살아갔다. 사임당이 자기가 죽을지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대충 몸이 너무 쇠약해지니까 되게 죽을지 알았던 것 같고 죽기 전 3달 전에 이제 남편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율곡 아빠가 그 술집 주모죠. 술집을 운영하는 여성과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걸 눈치를 채요. 아이들이 아직 달 컸는데 자기 죽고는 그 여자가 분명히 들어올 게 뻔히 보이더란 말이야. 후처로. 그래서 사임당이 말을 해요. 재혼 금지. 진짜로요. 재혼 금지라고 말해요. 하지 말라고요. 그 남편이 발끈해요. 그럼 나 평생 혼자 살라고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야, 이 아빠도 좀 세지 않아요? 아 근데 와이프 아파 죽을 것 같으면 좀 나중에 재혼하더라도 그냥 그때는 그렇게 말하지 말지. 가서 와이프 오고 진짜 논쟁을 해요. 내가 왜 재혼하면 안 되냐고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사임당이 실제 예를 다 들어요. 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실제로 네가 왜 재혼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더 훌륭한 너보다 훨씬 당신보다 훌륭했던 사람들이 왜 재혼을 안 했는지 그 사례를 들어가면서 재혼하지 마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일본식 표현 현모양처가 맞나요? 전혀 아니고요. 정말 당당했던 거고요. 하지만 그 아버지 결혼했어요. 재혼했어요. 가장 당혹스러운 이야기는 재혼을 했다예요. 근데 아무튼 율곡은 엄마 돌아가실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한때 그 금강산 쪽 금강산일 거야 아마 스님 댁에서 그 출가도예요. 세상에 그 꿈을 버려요. 저 송기는 이제 어째요? 성략 사회에서 강화됐지. 완전 다른 분위기죠. 이제 우리 주자가 누군지 알죠? 성략을 집대성했던 그가 만든 집안의 예법들이 보급되고 사대부들은 주자가 만든 가래 예법을 보급에 노력했잖아요. 근데 그게 본격적으로 먹힌 게 이제 조선 중기로 가면서부터 그래서 성략적 의식과 이절이 발달하고 종법적 질서가 확립된다고 했잖아요. 종법이 뭐라 했어요? 남성 중심에. 남성도 어째? 아들 중심에. 아들도 적장자 중심에. 번처의 맏아들 중심으로 모든 판이 짜기 시작한다니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목에는 아니죠. 철저한 부계 중심으로. 그래서 강조된 게 뭐라고요? 이러면 점점 이 세상에는 수직적인 질서가 때문에 확인되는 거고 부자 간의 관계에서도 효가 강조되고 여성에게도 어째 정제를 강요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효자나 연례를 표창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 중에 여러분한테 현모양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 표현이 아니라고. 현모양처 우리말이 아니에요.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예요.
전형적 일본식 한자로. 그럼 우리나라에서 여성 중에 훌륭한 여성들을 표현한 방법이 뭐겠어요? 여기 써 있잖아. 그렇지. 열려고. 집안 시댁 어른이 잘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효자가 아니라 효부라 불렀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조선 후기 최고의 여성들의 표현은 효부와 연려예요. 연려 효부 이야기지. 현모양처럼 일제강점기 한자예요. 일제에서 이식당한. 그게 나중에 그게 군국주의 정책과 관련있다는 것도 또 보게 될 거예요. 결혼생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장가 갈까요? 시집 갈 거예요? 이 시집 가는 거예요. 바뀐 거지. 이제 기본적으로 시집살이에요. 그 시집살이를 다른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용어 봐주세요. 뭐라고요? 친형이야. 이제 신랑이 여자를 마저 데려가는 걸 거 아니에요. 그 친형, 직접 맞이한다예요. 남자가 여자를 맞이하는. 그래서 어디로 가겠어요? 시댁 가는 거지. 그 가는 길을 이렇게 불러요. 신행이라고 해요. 이제 여자가 어디 가는 시집 가는 길이에요. 그걸 신행이라 불러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축접도 허용될 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 누가 모실까요? 그럼 아들이 모시죠. 아들도 뭐 본체자, 적장자가 모실 거예요. 그럼 아들이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데려와야지. 이제 입양이에요. 그러면 재산 누가 상속받을까요? 그럼 아들이죠. 적장자 중심으로. 장자가 되는 거고. 그럼 둘째는 어째? 둘째 아들부터 어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놀부에 대한 변명을 해줄게요. 억울한 놀부. 여러분 흥부자는요. 조선 전기 소설이에요? 조선 후기 소설이에요? 후기인지는 아시죠? 가족제도 어떻게 바뀐지 알겠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흥부와 놀부 가운데 누가 제사를 상속해야 돼요? 놀부가 상속해야 하는 거예요. 장자가 놀부예요. 자, 그럼 재산 누가 물려받을까요? 놀부가 물려받아야 하는 거예요. 흥부가 재산을 못 물려받은 건 놀부가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에요. 놀부는 그 당시 가족제도를 이제 따라갔을 뿐이에요. 놀부를 위한 변명을 하자면 이게 족보도 이제 보이죠. 이제 아까 이제 보호하기 보급이 활발해진 다음에 조선 후기 와서는 우리 임난 전반에 족보 몇 개 안 됐다니까요. 이제도 본격 조선 후기부터 임난 이후부터 열심히 족보 만들기 시작하고요. 외손은 어째요? 거의 기록되지 않는 거고요. 부계 중심으로만 기록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녀의 기록 순서도 뻔히 보이지. 출생 순서가 아니겠죠. 나이 순위 아니겠지. 누가 먼저야? 아들이 먼저야. 딸이 뒤죠. 선남 후녀가 되는 거고요. 이제 부계 중심의 가족이 형성될 거 아니야. 그럼 친족 집단이 만들어지겠죠. 이걸 우린 두 글자로 뭐라 볼까요?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게 문중이에요. 그럼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왜곡된 여러 가지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되게 당혹스럽죠? 예전부터 우리 이렇게 살았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조상이 조선전기 저의 조상이 자기 조상이 아니지 않는 한, 고려시대 조상이 자기 조상이 아니지 않는 한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우린 대부분 시기를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살아온 건 길어봤자 17세기 이후라고요. 길어봤자. 기껏해야 400년 채 되지 않은. 하지만 더 많은 시기는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요. 보이죠? 이제 북의 중심으로. 기존에 어째요? 외가나, 처가나 이제 유대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철저한 북의 중심을 쓰니까. 이제 북의 중심에 뛰어난 조상들도 모시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열심히 걸리면 사후라는 거고요. 사후는 누구 모시는 거고요? 조상 모시는 거예요. 집안에 뛰어난 조상들 모시는 사후도 많이 건립되고 문중은 더욱더 강화되며 그리고 같은 성식끼리 모여 살기도 시작하겠죠. 그게 바로 동성촌락 혹은 동정마을 이런 게 조선 후기 때 좀 더 확산돼 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의 가장 중대한 변화는 언제요? 조선 후기 때의 변화예요. 그게 지금의 우리가 전통시대 가족제도 이런 거 아니었어? 라는 이미지는 17세기 이후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좀 더 보편화가 된 거 특히 18, 19세기 가서. 진짜 오래되지 않은. 길어봤자 400년 넘어가지 못하는. 그게 가족의 모습이었다고요. 이해가십니까? 이제 향촌사회가
그 사족의 손에 넘어가면서부터 성리학 질서가 어떻게 확립되는지 과정을 보고 그 가족 제도가 어떻게 뒤틀렸는지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